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동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벌써 이제 한두 달 지났는데, 제가 그 전쟁에 대한 이슈를, 자꾸 여쭤보는 게, 다행히 이번 전쟁은 지금 이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주식시장에 생각보다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뭐, 국제유가가 한 120달러까지 올라간다고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70달러 선에서 계속 생각보다 너무 네네. 빨리 안정화가 됐죠. 그 충격이 크지는 않았는데, 이번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쟁이 또 계속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네네.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그 영향들을 미칠지 전쟁 얘기랑 같이 해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일단 이번 그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최대 변수는 그거였죠. 이제 하마스 배후에 이란이 있었느냐. 이제 이란이 만약에 하마스 공격을 지시한 게 맞으면 사실은 굉장히 좀 큰 전쟁으로 확산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이란이 하마스를 지지는 하지만 그 공격을 직접 지시한 건 아니었다라고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민간인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서방 국가 내에서 이번 전쟁 때문에 반유대주의라든지 뭐 반이슬람주의 이런 이념 분쟁이 좀 일어난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뭐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큰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뭐 전쟁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늘 인류 역사엔 전쟁이 있어 왔었잖아요. 이따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결국 전쟁은 좋은 건 아닌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전쟁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회복이 되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쟁이 발발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공포스럽고, 뭐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들 촉각을 세우지만, 결국에는 사람들 간에 하는 일이라서, 이거 전쟁이라는 것도 뭐 파국으로 결국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본성이.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지 파국으로 가는 건 아니기라서, 뭐 그렇게 위기 상황에 너무 공포를 느끼시거나 이렇게 그럴 필요는 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전쟁 질문을 왜 여쭤보냐면, 전쟁이라는 물론 먼 나라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네. 전쟁이라는 이슈가 투자자에게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그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공급망 때문에 쭉쭉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 이제 방산이 이런 것처럼 오른 것들도 있었을 그쵸.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쟁을 기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네.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다가가야 될지, 네네,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결국 어느 지역에서 누구랑 누가 싸우는지가 그렇죠. 네, 이제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예.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일 경우에는 세계 대전이 되겠죠.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야기가. 근데 지금까지 이제 2차 대전 이후로는 미국이 직접 참전한 전쟁은 없었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큰 위기스러운 전쟁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까지 있었던 분쟁들은 지역별 분쟁들이었고, 결국 우리가 투자자로서 뭐 냉정하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가 아니면 좀 차가운 얘기긴 하지만은, 어디서 전쟁이 터졌지? 그럼 그 나라가 뭘 생산을 많이 하지? 그럼 뭐가 공급이 줄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투자의 기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분명히 또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또 공급망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분명히 금융시장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 사실 또 빠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각 나라들이 어떠한 위치를 입지고 전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떻고, 또 어떤 뭐 상품에서 상대 경쟁 우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좀 알아두시면, 평상시에 좀 잘 알고 있으면은 그런 일이 발발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한, 그러실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떤 전쟁도 그렇지만 네. 이 전쟁이 어디에서 네. 어떻게 일어나에 따라서 네네. 투자 관점에서 완전히 섹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죠. 네네. 나라마다의 뭐 공급망이나 아니 뭐 이런 것들 강점이 있는 네네.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네. 다음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들 네. 이번에 사실 엄청 그런 시장이 반응이잖아요. 네네네. 파월이 얼마 전에 연설을 좀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네네.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긴축이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생각보다 길게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포커스가 이제는 얼마나 더 상승할까 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금리를 유지할 거냐로 맞춰지고 있는데 네. 향후 이 금리 시장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 네.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미국 경제 지표에서 이제 특히 고용과 소비 측면이 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도 근원 기준으로 이제 4% 정도니까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연준 목표보다는 높아서 연준이 이제 고금리를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할지 몰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최근에 금리가 빠졌던 이유이기도 하고 미국 경제의 세부적인 데이터들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미국 시민들이 별탈 없이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내구재인 주택과 자동차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 먼저 주택 부분에서는 그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가 8%를 넘었다가 최근에 이제 빠르게 빠져가지고 7.2% 정도예요. 근데 이 7% 수준도 한 2, 3년 전 대비해서는 3배가 오른 거거든요. 2, 3년 전에 한 2에서 3%였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 미국에서 평균 가격의 집을 구매하기 위한 평균 연소득 수준.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 11만 달러대가 됐어요. 근데 이게 2년 전만 해도 6만 달러대였거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2배가 오른 거죠. 많이 올랐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동차도 좀 마찬가지인데 자동차도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자동차 대출 연체 기간이 60일이 지난 사람의 비율이 전체에서 6%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상 최고치거든요. 근데 금융 위기 때도 5%가 피크였어요. 5%를 찍고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넘었다는 거고. 네네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의 평균적인 가계의 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에서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중이 최근에 4.2%까지 되게 빠르게 올라왔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4.5%를 넘어가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 5% 갔다 왔잖아요. 근데 5% 정도가 만약에 연말까지 계속 됐었다면은 연말에는 분명히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에 금리가 좀 빠르게 많이 빠져줘가지고 향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지표들을 좀 관찰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해주신 것 중에 그 궁금한 이야기가 생겼는데, 네네. 그 미국 부동산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그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들 공실률이 20%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그 중소형 은행 위기가 한번 왔었죠. 네. 웬만한 위기는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위기들이 나타나는데, 네. 저는 아직 유일한 그 위기인 부동산 위기가 안 왔으니까 혹시라도 뭐 내년 초에라도 이 고금리를 당분간 계속 유지할 텐데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걱정 아니면 좀 의견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혹시 상업용 부동산 위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특히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이 공실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최근에는 안 가봐서 이제 저도 뭐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이나 이렇게 얘기를 뭐 들어보면은 사실 좀 지역적으로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또 다른 지역은 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그 주택 경기가 지금 그 부동산 그 상업용 부동산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이제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년부터 뭐 그 상업용 부동산을 비즈니스로 영위하는 업체들의 그 부채 만기가 굉장히 큰 규모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아직은 그게 좀 지역적인으로 다른 편차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미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약간 그런 이슈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네. 게 우리나라만 해도 뭐 서울이냐 아니면 네. 어디 다른 곳이냐에 따라서 네네. 완전히 천차만별이죠. 네. 제가 여쭤본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금리를 급격하게 한동안 계속 올렸으니까 네.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부동산 자산이잖아요. 그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아야 뭐 1억 단위 정도인데 네. 부동산은 뭐 몇십억, 몇백억짜리 단위니까 그쵸.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이 엄청나게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선진국이고 그 뉴욕 같은 데는 땅값도 어마어마한 네. 돈이니까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